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서두원의 티타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내 집처럼 누비다가 한 번도 가기 힘든 북극을 12번이나 다녀온 한국 여성이 있습니다. 극지연구소 양은진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북극의 현실과 기후 위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범죄 피해 상담 전문가 안민숙 이사장이 출연합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오전 11시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바로미터로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북극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12번째 북극 탐사를 마치고 들어오신 양은진 극지연구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을 열어놓겠습니다. 자, 양은진 박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끝 추운 바다에서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극지 해양학자 양은진입니다. 저는 매년 북극곰의 안보와 해빙의 변화가 걱정스러워서 북극 바다를 방문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는 북극 바다에서 여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한 사람이 일생에 한 번도 가기 힘든데 12번이나 다녀오셨는데 북극을 연구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사실 북극은 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고요. 저희 북극 연구는요. 북극의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해빙이 사라지고 그리고 해빙이 녹으면서 담수입이 증가하고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북극 바다가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요. 또한 북극 바다에 살고 있는 수산생물 자원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매년 8월에 북극 바다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매년 북극해에서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은요. 북극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전망하는 북극계 환경변화 미래 예측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기상변화의 바로미터가 바로 북극이다. 지구상에서 그것도 북극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북극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기에 조그마한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 변화들이 지구 전체 기후라든지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극이 점차 뜨거워지면서 북극계 해빙이 감소하고 북극 바다가 더워지는 이러한 복잡한 현상들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전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북극을 글로벌 기후변화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북극의 기후라든지 해빙이라든지 그리고 해양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상 신호를 추적하는 이유이죠. 지금 우리가 현재 북극을 알아야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전 지구상에서 기후변화 징후를 가장 잘 탐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극인 것이죠. 지금 지구 온난화가 문제인데요. 북극의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북극은 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고요.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보다 약 4배 정도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극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북극 바다를 덮고 있는 해빙이 녹고 그리고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 해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북극 바다를 덮고 있는 해빙은 지구로부터 들어오는 태양빛을 반사해서 바다가 더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온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북극계 해빙이 사라지게 되면 바다는 빠르게 더워지고
바다가 빠르게 더워지면 해빙을 더 빠르게 녹게 하면서 얼음 반사 피드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북극이에요. 그래서 북극의 해빙의 감소는 전 세계 가뭄이라든지 폭염, 태풍, 한파와 같은 기후 재앙을 낳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TBS FM 보이는 라디오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양은진 박사께서 직접 찍어오신 북극 사진이죠. 고립된 곰들의 모습, 또 한국의 봄처럼 곳곳이 녹아버린 바다의 사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실 텐데, 그러면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가장 큰 변화가 제트기류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북극의 상공을 잘 돌고 있는 찬 공기 소용돌이라는 것이 북극 진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북극 진동이 찬 공기를 잘 가두면서 막아주고 잘 돌고 있고요. 그 주변이 이제 제트기류라고 하는 제트기류가 이제 찬 기온이 중위도권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극이 해빙이 녹고 바다가 따뜻해지고 다시 북극의 기온이 따뜻해지는 이런 얼음 반사 피드백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그 북극 진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제트기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제트기류 쪽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그러면 남쪽의 따뜻한 공기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또 제트기류의 불안정함이 생기면서 중위도권의 기상 이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차가운 공기가 이제 아래로 내려온다. 네.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따뜻했던 나라들이 이제 추워지고 그런 현상도 생기고. 예, 따뜻한 공기들은 또 위로 올라가면 또 이제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해빙이 사라진다. 해빙 그러면 이제 바다 얼음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 곰이라든가 북극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도 큰 영향이 있겠네요. 예. 해빙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은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것이 바로 해빙을 서식처로 살아가는 북극곰들이에요. 그래서 북극곰들은 이제 원래는 해빙에 살면서 먹을 것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해빙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북극곰들이 서식처를 잃게 되고, 최근의 사진들에 의하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가를 뒤지거나, 아니면 이 북극곰들이 육상으로 올라와서 육상곰들과 만나서 그리즐리라는 또 웃지 못할 생태계 변종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남극은 북극보다는 조금 변화가 덜한가요? 남극은 좀 변화가 해빙과 달라요. 북극은 우리가 육지로 둘러있어 있는 바다기 때문에 우리가 북극해라고 하고, 그래서 해빙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극은 눈으로 덮여있는 대륙이에요. 그래서 빙하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남극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또 그것이 전지구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는 또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죠. 네, 이 말씀 왜 여쭤봤냐면요. 수리수리 마수리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북극곰만 걱정하나요? 펭귄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네. 펭귄은 남극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모두 걱정입니다. 네. 3777님은 기후위기 큰 걱정이에요. 전 세계 전 국민이 발로 뛰고 자원 순환하고 에너지 발생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또 아나바다님은 실천과 환경단체의 관심과 동참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요번에 9월 달에 다녀오신 북극 탐사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매년 여름을 이제 북극해에서 보내기 때문에 북극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남달라요. 그래서 현장 출장을 떠나기 전부터 사실은 설레임과 긴장이 되게 교차하는데요. 북극은 올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해빙이 또 얼마나 녹았을까? 또 올해 지구상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해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북극의 이제 해빙은 안전할까? 이런 다양한 생각으로 사실은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어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올해는 저희 북극해 입구부터 사실은 두꺼운 해빙이 우리를 막아섰고, 또 북쪽으로 점점 향해 갈수록 근데 해빙들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곳에 해빙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그 해빙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12년에 한번 북극해 해빙이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됐고, 어쩌면 2030년에 북극해 해빙이 모두 사라질 거라는 그런 예측이 현실로 벌써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2030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 네, 올해 공신력 있는 이제 과학 저널에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굉장히 또 논문을 하나 냈는데, 그게 2030년이면 북극해 해빙에 이제 북극해 해빙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전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했었죠. 네.
북극이 그래도 아직은 추울 텐데 말이죠. 여름에 간다고 해도. 네네네. 혹시 지금 목소리가 감기 걸리신 목소리인가요? 아니요. 좀 네. 건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물어봐 주신 좀 청취자분이 계셔서. 예. 그리고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4390님이 물어주셨는데 어떤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해야 되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국가에서 사실 기여를 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고요. 우리 개개인은요. 사실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차를 탄다든지 이런 환경 문제를 좀 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친환경 물품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뭐 일회용 물품들을 줄이고 이제 예.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뭐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카페에서 사실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씩 조금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듣기에 한국이 인구 대비 플라스틱 배출량이 제일 많다. 네, 그렇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예. 그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박사님 탐사할 때 일지를 항상 쓴다. 그래서 그 일지의 제목이 또 재밌는 것 같은데 얼음을 피하는 자와 얼음을 쫓는 자. 지금 일지 가져오셨습니까? 네네네. 네. 어떤 뜻으로 그런 제목을? 제 일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가 북극해 탐사는요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대기하는 사람, 그리고 해빙을 연구하는 사람, 위성을 연구하는 사람, 해양을 연구하는 사람, 해빙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극해가 해빙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해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요. 바다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해빙이 굉장히 방해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바다에 해빙이 많으면 배가 굉장히 천천히 운항할 수밖에 없고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장비들을 계류하고 회수하는 것도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해빙이 없는 곳에 가서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어떤 연구자들은 해빙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같은 배를 탄 사람들끼리 굉장히 아이러니인데요. 그래서 이번 탐사는 얼음을 피하는 자와 얼음을 쫓는 자로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빙 때문에 배에서는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해빙 때문에 웃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해빙은 북극해 연구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일지에 혹시 그 특별한 이변 이런 것도 이제 적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최근에 보신 이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최근에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북극해 초입부터 이제 육지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두꺼운 해빙들이 입구를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니까 사실은 눈을 의심하게 하는 현상들이 관측됐는데 바닷물의 염분도예요. 바닷물의 염분도는 이제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이제 싱거운지를 알려주는 척도인데요. 원래는 그 지역이 한 30%밀, 32%밀 정도 됐는데 저희가 관측했을 때 21%밀로 굉장히 낮게 떨어진 거예요. 얼음이 많이 녹아서 그런 거라고 지금 저희는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혹시 기계의 오류가 아닌가? 처음에 의심을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회복력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3분의 2로 떨어진 거네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처음이에요. 저희가 북극해에서 관측한 일에. 그리고 북극해 더 놀라웠던 거는 저희가 보통 북극해 77도, 78도로 올라가면서 해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아라온이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고 얼음을 깨고 가야 되거든요. 쇠빙선 말씀이죠? 네, 이제 아라온은 저희 나라의 이제 최초의 세빙 연구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77도, 78도를 가면서 해빙이 점차 사라지고요. 북위 77도, 네, 78도. 네, 그러면서 79도, 80도 올라가면서 망망대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랐고요. 위성으로 확인해 보니까 동시베리아의 이제 북부 해역에 얼음 구멍이 굉장히 커다랗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폴리니아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중심선상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극해 얼음이 생기는 일은요 가끔씩 관찰이 돼요. 뭐 굉장히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요. 그런데 바람의 세기와 대서양에서 따뜻한 물의 유입과 이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빙 때문에 북위 78도 이상은 굉장히 진입하기 어려웠는데 네. 이번엔 저희가 80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해양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사라진 바다를 보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저희가 또 북위 80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좋은 연구들을 했고, 그래서 북극해 얼음구멍의 비밀을 또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들을 또 수집을 하고 왔습니다. 네. 얼음을 깨고 올라가는 게 점점 쉬워지겠네요. 얼음이 약해지고. 그렇죠. 적어져서. 예. 그래서 세빙 연구선이 역할이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꺼운 얼음도 조금 깰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세빙 연구소의 역할은 저희가 1m의 얼음을 또 깰 수 있는 얼마 정도 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빙이 너무 두꺼우면 사실 못 깨거든요. 네. 그래서 해빙이 없는 곳으로 피해 가야 돼요, 저희가. 그럼 가실 때 동해로 해서 홋카이도 쪽으로 해서 네네. 그 베링 해역걸로 해서 네,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는 거죠. 예. 한 번 가시면 기간은 어느 정도 북극에 머무나요? 저희가 이제 아라온이 이제 인천을 한국을 출발하는 해서 북극해에 도착하는 게 2주 정도 걸리고요. 네. 저희는 바로 알래스카로 넘어가서 알래스카에서 이제 승선을 하고 약 한 달 정도 북극해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북극의 기상 이변 때문에 해양 생물들의 대이동도 시작됐다. 이런 말씀이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사실은 해양 그 생물들이 이제 북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이제 북극해만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데 비단 기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북극해는 사실은 그동안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극 바다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빙이 점차 사라지고 북극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아북극해에 서식하던 생물들이 북극으로 점점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해의 외래종의 유입은 사실은 먹이와 거기에 있는 필수 자원을 놓고 생물들 간의 경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원래 고유의 북극종들이 점차 감소하거나 아니면 뭐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특히 사실은 약간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생물이 더 몰리는군요. 몰리고 또 이제 아북해에 살던 애들이 이제 북극으로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북해라는 건 그 북극 주변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또 해빙을 서식처로 살아가는 극지 대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 극지 대구들은 해빙에 알을 낳고 해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성장기가 되면 이제 저층으로 내려가는데 해빙이 사라지면 사실은 이런 극지 대구들이 가장 큰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사라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북극 대구들이 이제 극지 대구들은요, 사실은 북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쉬앤칩스를 만드는 주 원료고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피쉬앤칩스가 점점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다른 어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맛이 없어진다는 뭐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또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네, 바다별로 이제 잘 잡히는 생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유럽 그쪽에 대구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맞아요. 네. 거의 바켓으로 그냥 맞습니다. 네. 그냥 건져도 그냥 잡힌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구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대구를 구경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해빙이 사라지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한반도 주변 수역에도 이 생선 종류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 뭐 아열도 여종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것도 다 기상 이변 때문에. 네, 기상 이변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후 변화. 이제 한반도 날씨를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름에는 거의 아열대 같이 더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다 기상 이변 때문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차가운 공기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도 더 추워질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네. 아니라는 거죠. 네네. 또 따뜻한 공기들이 또 위로 올라가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사실은 뭐 어디서 어느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폭염 더 따뜻한 곳은 더 따뜻해질 수도 있고 추운 곳은 더 추워질 수도 있고 네. 일단은 그런 폭염이나 이런 장마나 폭우들이 사실은 점점 길어지고 네.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은 작지만 23,000원씩 기후변화 대응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1918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예. 감동적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양 박사님은 이 해양 생물의 이동이 우리 인간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저 해양 이런 기후 변화가 사실은 북극해에 있는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생태계에 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해양 생물의 변화는 결국 생태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전 인류의 위협의 이제 영향을 전 지구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보시면 우리 식탁이 또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작년에요. 2019년부터 알래스카에 대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먹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2000년도 초반까지는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맛있게 먹기도 했는데 2019년부터 알래스카 대게가 10만 톤 정도가 사라졌대요. 그 원인이 사실은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 대게들이 이제 북쪽으로 좀 이동한 것은 아닌가, 기후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해 북극에서 대게를 잡았습니다. 채집을 하면서 그것이 한 북위 75도에 약 0.7도씨였거든요, 수온이. 네. 그래서 정말 이 북극 대게들이 북쪽으로 이동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잡으셨다고요? 네, 직접 채집을 했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네요. 네. 북극 13번째 탐사는 또 언제 가시나요? 내년 8월에 갑니다. 네. 그러시군요. 다음 북극에서 마주칠 풍경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년에는. 저는 내년에도 저희가 북위 78도, 79도를 올라갔을 때 해빙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한 예감이 들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는 초입부터 이제 해빙이 우리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초입부터 해빙이 없는 북극해를 또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처음 들으신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준마양님께서 오늘 기후 위기에 대한 방송 내용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들의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양은진 박사님, 앞으로도 많이 연구해 주셔서 좋은 내용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3분입니다. (11시 23분) 정보센터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4차로에 나와 있고요. 이 사고 때문에 뒤쪽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밀리는 구간 통과할 때 20분가량 걸리니까 이 점 참고 운행하시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로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짧게 정체 남아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 부근 통과할 때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더 가서는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 막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공사 때문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통과할 때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현재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까지 또 동탄분기점에서 오산까지 2km가량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매성휴게소에서 화정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서해대교 부근 통과할 때도 약 2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단양 부근 2차로 화물차 사고 나면서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2020년에) 경찰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된 경찰청 1호 사회적 협동조합 빅트리를 아시나요? 범죄나 재난, 재해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맞춤 지원을 하는 곳인데요. 피해자 피해 회복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사회적 협동조합 빅트리의 안민숙 이사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 이사장님, 이 빅트리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빅트리가 피해자 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빅트리라고 하면 보통 뭐 큰 나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빅팀 플러스 트리 해서 피해자의 나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네. 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원래 네. 이제 상담 전문가시고 네. 박사학위를 2개씩이나 갖고 계시던데 원래는 가해자들을 상담해 주는 일을 하셨다고요? 네, 가해자 상담을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2007년부터 가해자 교정시설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 2010년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해자들 대상으로 상담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거기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날은 모두 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피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네. 조직도 만드시고 이렇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 과연 그러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피해자라는 그 약자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피해자들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 살펴봤더니 전혀 거의 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인지를 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자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 빅트리를 만드셨는데 네. 그전에는 제대로 된 지원이 별로 없었다. 그때까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은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제대로 된 지원이 뭐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약간의 지원은 있었으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미약했고요. 네. 그만큼 사회적으로 피해자 인권이 중요시 여겨졌었고 상대적으로 가해자 인권이 중요시 여겨졌었고 피해자 인권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저희 빅트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해자 인권이 더 앞선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말이죠. 요즘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학폭 피해자 너무너무 많은데 이 상담도 많이 하셨겠어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많이 하셨다는데 다양한 폭력 어떤 사건들 있을까요? 의외로 학교 폭력 중에 단순한 폭행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도 성범죄가 많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은 부각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좀 부모로부터 약간 좀 방치되어 있는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피해 학생들이 또 이 어리잖아요. 피해 학생들 뭐 중학생 이런 피해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그 피해가 계속 더 커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또 이 학교 폭력은 한 번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은 또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게 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네, 한 번 피해를 입으면 그 학생한테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를 그렇죠. 저지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른 사회, 그 네. 일반 사회 범죄를 닮은 네. 그런 범죄들, 네. 아니면 또 가스라이팅 뭐 네. 이런 것도 그냥 뭐 거의 뭐 일상의 그 어른들 사회를 방불케 하는 네. 그런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혀 어른들의 범죄보다 약하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그 범죄 동향을 보면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예요. 흉악범에 있어서 점점 어려지는 추세이고 어린 나이 그 청소년들 범죄가 더 흉악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학교 폭력이겠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더라도 그거는 선생님들이 처벌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학교 내부에서도 있었지만 외부로 또 끌고 나가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부모들이 인지를 한다? 글쎄 과연 부모들이 인지를 하면 가만히 계시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피해 학생들이 조금 가정에서 좀 방치가 된다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게 아까도 그 말씀하셨듯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해 학생들이 굉장히 교묘해서 그 아이들을 협박을 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동영상 같은 걸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옷을 벗겨놓고 아니면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놓고 만약에 너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그것을 제대로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지금 어떻습니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미약하죠. 너무나도 미약하다. 그게 이렇게 흔히들 말씀을 하세요. 뭐 가해 학생들 처벌한다고 피해 학생이 좋아지겠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좋아집니다. 가해 학생들이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거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면에 예를 들자면은 그 가해 학생들이 소년 재판에서는 그게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들이 참여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조차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그 울분과 그 분노와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음으로써 피해 학생도 나는 피해자였구나. 사회에서 나를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제대로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만 피해자가 그날부터 조금 안심을 하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으면은 언제 어느 때 가해자들이 나를 찾아올지 모르고 그렇죠. 예, 학교에서 또 어떻게 또 마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처벌 내용도 비공개할 알 수가 말이죠. 없고요. 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 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사연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희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문제도 있더라고요. 네. 가해자가 오히려 소송을 거는 문제 이것도 피해자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죠. 예,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은 벗어나기 위해, 자기의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으로 피해자를 뭐 명예훼손 내지는 아니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피해자 중에는 그런 것을 사실이 아니더라도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미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해자가 기세등등하게 역고소를 한다 그러면은 피해자는 자기 소송 다 포기하려고 해요. 두렵기 때문에. 예. 싸우는 게 무서워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가해자들은. 싸우는 것도 무섭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공개되는 것도 두렵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네. 네. 그리고 고소하는 이유가 또 다른 데도 있다면서요. 대학 입시 문제 하고도 걸려 있다면서요. 아, 네. 학폭 가해자들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은 요즘에는 수능으로도 되지만, 네, 수능으로도 되지만 입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생지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만약에 그게 기록이 된다면 불리하잖아요, 대학 입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재판을 걸면 시간을 끌 수 있고, 그렇죠. 자기 애가 이제 대학 들어간 입학한 다음에 예, 결론이 날 테니까. 네, 네. 그럼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2중 이상이죠. 2중, 3중. 피해자들은요. 평생 이 고통을 가슴에 안고 삽니다. 대형 로펌 네. 가운데 학폭 전담반을 만든 데가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다고는 하네요. 그렇지만 그 정말 돈이 되는 모양이죠. 돈이 되죠. 학폭 피해자들을 위한 로펌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런 로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 죄송하지만 가해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지 피해자를 위해서 변호를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피해자 변호는 돈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피해자 변호비는 뭐 거의 10분의 1? 뭐 죄송하지 이거는 뭐 변호사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 변호비는 굉장히 적고 가해자 변호비는 굉장히 많이 높잖아요. 그 수임료가. 몇 천만 원에서 시작한다고요? 최소 몇 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억대까지도 넘어가는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소송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쉽게 이제 분리 조치도 안 되고 네. 피해자가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한 네. 학교 이런 폭력에서는 현실인데 그렇죠.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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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학폭 피해 사실을 열심히 이제 용기를 내서 공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당한 즉시일 경우도 있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도 공개하는 네. 경우가 있고 네. 사회 나온 다음에도 네. 그런데 공개한 다음에도 오히려 또 역공을 받아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들도 네. 많아요. 네. 그럼 자 어떻게 보세요. 학교 폭력을 그 즉시의 공개가 아니라 네. 시간이 몇 년,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린 시절에 학폭을 당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폭행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그걸 금방 털어버리는 경우보다는 이게 평생 자신의 아픔으로 남아 있고 어렸을 때는 자기가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호소하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가 수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그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고 아니면 더 심해졌으니까 그걸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미 증거는 다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도리어 가해자들한테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피해자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표예림 씨 같은 경우 네. 학폭 피해를 공개했다가 네. 오히려 고소를 한 4건을 네, 당했더라고요. 그랬죠. 그 견디다 얼마 전에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살을 하셨는데 네네. 말이죠. 네. 이런 경우 사전 지원이 가능했을까요? 사전에 글쎄요. 사전이라면 어떤 사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법으로 일단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떤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더 글로리라는 영화 자체가 그게 그냥 영화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거기에서도 그 피해자는 어떤 법적인 호소보다는 자기가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냥 그 피해자가 자기가 사적으로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복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표예림 씨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정치하는 분들도 이것을 좀 어떻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좀 바꿔야 하는지를 지금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표예림 씨가 사전에 그 자살하기 이전에 아니면은 그 이전에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밝혔을 때 이렇게 수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가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서 좀 바라보셔야 될 때가 됐죠. 네, 피해 학생들도 문제지만 이런 학폭 등등의 건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또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네.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네. 선생님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네. 경우도 좀 여러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들도 좀 다른 문제죠. 학교 폭력이 또 다른 모습인데 그 선생님들이 이분도 자살했다 저분도 자살했다 지금 막 드러나고 있지만 그분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자살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최근 2, 3년 안에 자살하신 분들 이분도 이렇게 해서 자살하셨습니다라고 나오는 건데 그것도 역시 사회적으로 선생님 교권에 대한 어떤 도전이 이제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자살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이 있는 것도 선생님이 함부로 개입을 했다가는 가해자 부모로부터 또 다른 선생님이 또 다른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죠. 교권을 지금 당국이 지켜주질 못하고 있다. 그렇죠.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네. 어떻게 좀 교내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거나 하면은 이제
그것도 또 법에 걸린다고 해서 공격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지나치게 그 아동 보호, 뭐 학생 인권 조례 뭐 등등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어떻게 다시 피해자가 돼버린 거죠. 과거에는 물론 선생님들에 의한 그 아이들의 뭐 폭행이라든가 언어 폭력이 많긴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학생 인권 조례도 나오고 뭐 그랬지만 그것이 균형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균형이 맞지를 않으니까 한쪽이 너무 치우친다 그래서 너무 한쪽의 권리를 너무 높여주다 보니 이제는 그게 반대로 반대급부적으로 선생님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ADHD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네네네. 행동 과잉 증후군인가요? 네네네.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학교 수업이 안 될 정도가 네. 돼도 선생님이 손을 못 댄다. 그렇죠. 예, 아이들이 ADHD 증상들이 있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 교실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ADHD 증상이 있으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떤 그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와서 그런 아이들이 날아다닌다라고 선생님들이 표현을 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뭐 책상 위로 막 뛰어다니고 뭐 교실을 뛰어다니고 뭐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럼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혼을 내서 앉혀놓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면은 내 아이를 왜 그렇게 폭행했냐 그 아동학대다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몰아간다. 네, 아동학대다 이렇게 선생님을 또 문제를 삼아서 선생님이 또 처벌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입는 거가 되는 거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네요. 네. 너무 교권은 너무 눌러놓고 아동의 인권만 너무 올려놨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7일이었죠. 학폭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금 개선되는 내용들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관심의 초점이었던 공소시효 문제. 네. 학교 폭력은 또 일반 폭행죄 이런 데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은데요. 네네. 공소시효가 뭐 그 폭행이라든가 뭐 상해 성범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학교 폭력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학교 폭력을 따로 공소시효를 따로 놓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랬다가 그게 상처로 남아 있어서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그걸 문제를 삼았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넘어가서 되게 한 5년 7년밖에 안 되죠. 그렇죠. 5년, 지금은. 7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넘어간 다음에 내가 고소를 해봐야 뭐 이미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사건화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검토를 해서 다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폭력이 따로 돼 있지가 않죠. 네.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따로 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건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는 명예훼손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뭐 그게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다 사건으로 다 공로화가 된 다음에 그게 뭐 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가해자가 정말 가해자인지 그게 정확하게 밝혀진 다음에는 또 모르겠고 또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가해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가해자 주변 사람들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 이제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맞춤 지원을 빅트리에서 해준다고 하셨는데 네. 내가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네. 그러면 빅트리 같은 데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일단은 빅트리에서는 심리 상담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진행을 해드리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도 심리 지원을 한다, 뭐
법무부에서 또 한다지만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경찰에서는 최대 5회기 뭐 그것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죄다 중대 범죄 사건의 피해자 일부에게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빅트리 같은 경우는 모든 범죄 피해자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 필요한 만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원을 뭐 다 해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가정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형사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변호사님들이 좀 몇 분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무료로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다 해드리고 뭐 저희가 뭐 가정폭력 피해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용돈 주기 위해서 매달 10만 원씩 용돈 주는 거 계속 하고 있고 뭐 장학금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뜻이 있는 분들 뜻이 있는 기업에서 물품 후원 보내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피해자들 가정에도 드리고 또 좀 열악한 기관에 다시 또 재나눔도 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5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긴 구간 막혔던 강변북로 구리 쪽 지금은 가양대교 부근과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정체고요. 한남 반포대교 이후로 구리 쪽으로는 수월한 상태입니다. 강 건너편 올림픽대로 하남 쪽도 교통량이 많이 줄면서 현재는 가양대교 일대 그리고 여의도에서 동작대교 이후로 작업하고 있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만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월드컵대교에서도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남단에서 북단 쪽 1차로 쪽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에서는 오늘 오후 시간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5시 세종대로 태평교차로 부근에서 집회가 열리고요. 또 7시 반에는 숭례문과 시청역 사이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나 리포터. 네, 중앙고속도로 단양나들무 부근은 여전히 양방면 모두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15분 전 춘천 쪽으로 사고가 있었는데요.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면서 반대편 부산 쪽으로 지나는 차량에도 영향을 끼쳤고 현재 중앙분리대 보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춘천 쪽 모두 단양나들무 부근은 1차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나들무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소래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평소 같은 시각과 비교해 목포 방면 차가 많습니다.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와 매송 휴게소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다시 서해대교 부근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이후 강원권에서는 작업하고 있는 강천터널 일대와 역시 작업하고 있는 면온에서 봉평터널까지 막힙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안민숙 빅트리 이사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폭력 또 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이 가해자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들은 지원을 잘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법 개정입니다. 법 개정. 네. 그리고 없는 법도 또 새로 만들어야 돼요.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네. 네. 법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죠. 피해자를 대한민국은. 위해 돼 있지 않고. 가해자 위주죠. 왜 가해자 위주로 돼 있나요? 가해자는 법에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처벌은 됐고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가해자 최근에 그나마 약간의 그 법 개정이 있었던 게 가해자 신상 정보에 관한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자 신상 정보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보호받았었잖아요. 네. 예. 뭐 나올 때 뭐 들어갈 때 모두 뭐 마스크에 모자에 뭐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왔었고 심지어는 뭐 고유정 같은 경우도 공개한다 그랬는데 머리로 다 가려서 뭐 다 공개가 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나올 때 머리 다 묶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다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머그샷을 공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네. 그나마 최근에 가해자 즉 피고나 피의자일 때도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법 개정이 일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지나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청취자 질문 4390님. 피해자가 전학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학폭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벌어진 일이라면 현명하게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식으로 서로 욕하고 그러는 것도 학폭인가요? 우리 때 그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 네, 네. 피해자가 전학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왜냐하면은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바로 피해자라고 보호를 받지 못해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위원회니 뭐니 이런 절차를 거치는 동안 가해 학생은 그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전학 가버리고. 이건 너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너무 거꾸로 되어 있죠. 앱과 톡사이님 질문입니다. 요즘 학교 상황이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우위에 있는 현실이 슬픕니다.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이 세워져서 더 이상 불법이 쉽게 자행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더 글로리에서도 보면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보다 굉장히 가정 환경이라든가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애들을 타겟으로 놓죠. 그렇죠. 그렇게 타겟으로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뭐 모든 피해 학생이 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가정이 어렵거나 그건 아니지만 그런 학생을 가능하면은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장소도 그 부모님들이 부재한 가정에서 그런 범죄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덕은동님 의견인데요. 문제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경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금 법적으로는 좀 지원이 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많이 미비하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거고. 저희 같은 경우가 민간 단체가 필요한 건데 공권력으로 다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모든 부모들이 그거를 바로바로 신고해주고 바로 인지하시고 그러면은 좋은데 공권력이 모든 것을 다 그거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는 빅트리 같은 이제 민간 단체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 범죄 피해자 이게 피해자 자기보호 노트라고 해서 네. 저희가 요거를 만드는 이유가 피해자들은 범죄를 당하면 범죄라는 게 뭐 약속하고 계획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기보호 노트를 만든 이유는 피해자들이 내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경찰로 가서 고소를 했을 때 뭐 어떻게 내가 진술을 하고 어떤 거를 내가 추가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송치된 다음에 검사로 넘어갔을 때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거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자기 보호 노트. 네, 피해자 자기보호 노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피해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네, 어떻게 피해자들이 대응해야 고소를 되는지. 바로 하셨을 때 많은 피해자들이 그 사건을 상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자세히 적어놔야 합니다. 자세히 적어. 네, 육하 원칙의 하에 왜냐하면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은 흐려질 수도 있고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재판 단계에 갔을 때는 최소 수개월 내지 1, 2년 후에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내 기억에 혼선이 있으면 가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겠죠. 가해자 변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를 공격해서 그 기억을 혼선해 를 줘서 가해자를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네. 사건이 발생하면은 자기의 사건 내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해놓고 그러면서 그 기록에 생각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나중에 진술할 때도 참고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판까지 갔을 때도 그거를 참고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은 피해자들이 놓쳐요. 네. 사건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안 해놨다가 나중에 그때가 몇 시였는지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 날짜조차도 이렇게 헷갈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피해자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자기보호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포 떡갈비님 질문인데요. 이렇게 작성한 피해자 노트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저희 노트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확하게 적어놓은 그 기록들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학폭 관련해서는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피해자 부모님 말고 가해자 부모님들의 문제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가해자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문제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네. 예,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부모의 책임으로 돌아오잖아요. 합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정교육, 학교교육 지금 다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가해자 아이들이 그렇게 가해 학생들이 그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는 그 가해자 부모님들의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시간이 짧아서 더 네.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정말 두고두고 우리가 곱씹어야 되고 네. 정부 당국이 좀 더 발을 걷고 네.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